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의 포함 여부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포함 여부는 왜 중요하냐면, 이상은 어떻습니까? 판매된 있죠. 대형한 희생을 직접 측정해서 빼면 좋겠죠. 그죠? 왜냐면 팔린 금액에 대한 상각이 있으면 그걸 빼면 매출 원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팔릴 때마다 요걸 상가격을 알 수 있다면 빼면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로 측정을 할 수 없는 업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출 원가를 바로 측정할 수 없더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도 가죠. 매출만 인식하고 원가 정보는요. 그 기말에 한 방에 어떻게 해요? 재고를 파악해서 우회적으로 뭡니까? 팔린 것을 그죠? 원가를 뽑아내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말 재고의 포함 여부에 따라 원가가 정해지니까 법률상 보죠. 포함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원칙이 수익이란 말은 팔았다는 말은 결국 판매된 거니까 재고가 아닌 거고 판매되지 않았으면요. 결국은 나의 재고다. 이것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착품 한번 볼게요. 수입 물품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있죠. 선적 진저 조건하고요. 도착 진저 조건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FOB, 선적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말 현재 운송 중이라 했죠. 운송 중이라는 건 도착하지 않았죠. 한가운데 지금 운송 중에 연말에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있죠. 우리 아직 운송 중에 있는 그 상품의 귀속이 누구 거냐 이거죠. 계약에 따라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착 선적 진저 조건은요, 그죠? 나의 재고죠. 선적하면 누구 거? 내 거. 도착 진저 조건으로 했으면요, 도착했어야지 내 거니까. 운송 중이라면 아직 선적 진저 조건 선적했으니까 지금 운송 중이니까 내 거는 거고, 도착 진저 조건은요, 도착 안 했으니까 나의 재고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판매 형태가 있어요. 우리 재화의 판매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용 판매. 그죠?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 있죠. 연말에 이제 사용자한테 전화해서 사겠다면 수익 잡고 재고 아니고, 아직 사지 않겠다면요, 판매된 게 아니니까 좀 당연히 수익 안 잡고 나의 재고에 포함하고. 위탁 판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판매하죠. 아니, 판매를 그죠?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탁자가 팔죠, 그죠? 그래서 나의 재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탁자의 매장에 있다. 연말에 전화해본다. 그래서 몇 개 팔았냐 했으니까 팔린 거는요, 당연히 그죠? 팔았으니까 수익 잡고 재고가 아니고 안 팔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나의 창고에 없지만 수탁자에 있죠. 매장에 있지만 그거는 누구 거야? 내 거니까 나의 재고에 판매되지 않는 재고만큼은요, 나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이거에 불과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저당은요, 팔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재고.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상품은요, 무조건 팔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재고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단기든 장기든 뭡니까? 물건을 인도했을 때 수익 잡거든요. 요 지금 배웠던 얘기가 나중에 수익 인식 시기 있죠. 그거를 지금 그죠? 미리 선행학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쪽에 수익을 잡는 시기를 지금 여기에 뒤쪽에 배울 거를 요걸 판단하는 기준이 수익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니까 끌어다가 조금 쓴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아, 이거 반품? 이거는 뭐 반품 충당부채 나중에 충당부채를 배워야지 말아요. 근데 한번 말씀드리면 반품률을 내가 추정할 수 없으면요, 수익을 잡고 100만 원씩 팔았는데 반품이 다 될 수도 있죠. 그럼 수익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 잡을 수 없어요. 그럼 수익을 못 잡는다는 거는 나의 재고 판 게 아니니까 나의 재고에 포함하는 거고,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요, 요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충당부채라는 개념 모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충당부채를 설정해 놓고 유효액을 설정해 놓고 대손충당과 비슷해요. 딱 설정해 놓고 수익을 잡도록 해요. 그러니까 반품률을 알면 판매된 걸로 봐서 재고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이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뒤쪽에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문 시간이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걸, 우리의 목적은 우리 창고에 들어있었던 100만 원 중에서, 그렇죠? 안 팔린 거 110만 원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거 90이 있었으면 창고에 들어있었던 금액은요, 100만 원이죠, 그죠? 그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금액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원가할 때 배울 건데요. 요 100만 원이 바로 뭐냐면 판매 가능 재고랍니다. 판매 가능 상품 금액, 재고 금액. 그렇잖아요. 판매할 수 있는 그죠? 상품 금액을 창고에 들어있었던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매출 원가로 얼마, 기말 재고로 얼마 이렇게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있죠. 이 재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분 안 하면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집니까? 배분해야지 손익계산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배분해야지 기말의 재고자산이죠. 재무상태표에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 있죠. 그 금액이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배분 안 하면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분하는 게 목적이 된다 이거죠. 근데 팔릴 때마다 대형한 이상을 직접 측정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점은 기말의 재고 20만 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기말에 들어가요. 기말에 우리가 매출 원가를 기말에 잡으니까 창고에 가요. 창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팔리지 않는 재고 있죠? 금액을 뽑아야 되잖아요. 금액을 어떻게 뽑냐 이거 20만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 아직 팔지 않은 상품이라 가정 이게 쌓여져 있다 이렇게 세 개가 그죠?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안 팔린 게 세 개 있죠, 그죠? 그럼 세 개라는 건 알잖아요. 수량은 알지만 우리는 금액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금액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마침 이걸 딱 보니까 뭡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요거 1월 1일 날 요거 1,000원짜리로 매입했다는 게 딱 라벨이 붙어져 있는 거야. 그럼 요거 남아 있는 거 있죠. 단가가 다 상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상회할 수 있으니까 남아 있는 그 물품이 동일하다 하지만 단가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건 100원짜리, 요거는 뭐 1,000원짜리, 이건 1,200원짜리 다 적혀져 있으면요. 그러면 게임 끝. 수량도 알고 정확한 산 단가도 아니까 결국 그거 빼고 나머지를 광주를 비우면요 다 팔린 거니까 뭐예요? 정확한 있죠 원가를 측정할 수 있더라. 그 방법이 뭐냐면 개별법이라고 해요. 개별법. 그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말의 재고 금액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금액을 알고 싶은 거. 금액, 그죠? 금액을 알고 싶은 거. 수량을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단가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금액을 알려면 두 가지 요소를 다 알아야 돼. 수량도 알아야 되고 단가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2가지 천연 볼펜 있죠. 이쁘게 하는. 그걸 말씀드리자 꼼꼼하게 기록하죠. 그죠?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다 적어요. 농담까지도 말풍선을 꼼꼼하게. 아마 그거 보면 제가 본 노트 중에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있죠? 설마 농담까지 적어놓을지 그는 대단한 그죠? 서브노트라고 보는데요. 꼼꼼하게 하는 거 뭐예요? 모든 걸 기록하는 거, 입고 출고 계속 기록하는 거. 네, 그리고 실제 재고 조사법은 이건 수량을 관리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기록해서 몇 개가 남았네. 그다음에 실제 재고 조사는 입고 출고를 기록 안 해요. 입고 출고를 기록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말에 뭔가 문을 열어. 지금 제가 실사법을 한 거예요. 뚜껑 열고 하니까 3개가 있네? 그죠? 계속 기록해서 기말에 몇 개가 있네. 이거고, 얘는요. 실제로 가서 재고를 조사한 방법이 실사법이죠. 실제 재고 조사법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치명적 약점이 없어진 수량을 관리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합법도 병행해서 쓴다는 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쉬워요. 그죠? 왜냐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거에 지금 3개는 아는데 이 단가를 아는 방법이 개별법이라 했는데 그럼 오케이. 요 금액을 뽑고 아주 해피해. 근데 중요한 거는 3개가 있는 건 아는데 3개는 알아요. 우리가 지금 수량은 알아요. 3개. 아는데 단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그리고 매입한 있죠. 내력을 보니까 단가가 뭡니까? 1,000원짜리도 있고 1,500원짜리고 1,200원짜리고 1,150원짜리고 다양한데
그러면 매입할 때 다양한 매입의 단가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를 때 뭡니까? 여기서 이제 도대체 이게 얼마 주고 샀는지, 그죠?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지 금액으로 뽑을 수 있냐, 단가를 어떻게,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모형을 만든 거라고요.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어떻게 팔렸다는 가정을 통해서 뭐를 추론하려는 거예요? 단가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에 보면 물량 흐름의 가정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물량의 흐름을 가정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가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의한 방법이 뭡니까? 4가지 방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복식부기 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복식부기 원리에서 차변에 5개, 대변에 5개에서 2개를, 그죠? 경우의 수를 하면 25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운 모형 보면 25가지 아니라 한 4-5가지밖에, 4개에서 8개 사이 정도밖에는 공부 배운 적이 없어요. 이상적인 거는 25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걸 다 쓰진 않는다고, 이상.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 쓰고 선입선출법을 하든 뭐 평균법을 하든 후입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실사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러니까 혼합해서 서로가 뭡니까?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써야 돼요. 2개가 우리가 평균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선입선출법도 있고 평균법도 있는, 후입선출법은 여기 2개가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평균법이잖아요, 그죠? 그죠? 평균법, 이동평균법은요, 내가 매입할 때마다 계속 있죠. 새로운 단가를 내는 거고, 총평균법은요, 그냥 반평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총점을 더해서 나누기 10 하면요, 이렇게 1인당 평균, 반평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방법이 바로 총평균법이에요. 현실적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0명이 있으면 2사람의 성적을 뭡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점, 하나 만약에 60점 하면 2개 하면 70점이잖아요. 그럼 70점 나누기 하고, 또 요걸 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하고 또 앞에서 나누기 3에서 또 총점에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동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요, 여기 있는 총점을 다 더해요. 나누기 여기 사람의 머릿수로 나누면 총평균법이 되겠죠. 한 방에 하는 게 뭐죠? 총평균법. 꼼꼼하게 기록한 게 뭐예요? 이동평균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죠?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이동평균법인 사람도 있고, 그죠? 총평균법인 사람도 있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모형을 적용할 때 있어가지고, 요 방법하고 평균법 2개 중에 있죠. 그러니까 모형에 미스매칭이 되는 게 있더라, 그죠? 자, 계속 기록법은 계속 기록해요. 입고 출고 수량을 계속 기록, 몇 개가 남았다면 계속 기록하고, 그죠? 얘도 뭡니까? 부창부수입니까? 이렇게 하면, X표시하면 얘도 뭡니까? 계속 단가를 새로, 그죠? 평균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죠. 얘는 기록하는데 총평균법은 안 하면요, 모형이 됩니까? 여기는 또, 그죠? 계속 수량을 관리해서 계속 기록하는데 여기는요, 단가를 안 내면 의미가 없는 모형이 될 것이고, 말 그대로 해야 하네요, 지금 수량 관리. 수량이 들어오고 입고 출고를 수량을 관리 안 하는데 어떻게 이동평균이 됩니까? 그때그때마다 평균을 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모형에 불일치가 되니까 요 평균법을 쓸 때는 꼭 뭡니까? 커플이 있더라, 그죠? 커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총평균법은 실사법하고요, 이렇게, 그죠? 파랗게 친 거 있죠, 요거 2개. 요 2개가 짝꿍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요렇게는 못 쓴다는 거예요, 계속기록법. 그리고 이렇게 계속기록법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같이 쓴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짝꿍을 맞춰야 되지, 반대로 하면요, 모형에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것까지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끔 나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 한다. 맞습니까?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은요, 이동평균법이다. 또 다르게 실질재고조사법 하의 평균법을요, 이동평균법이다 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끈한 걸 매칭해 보세요.
실사법하고 총평 한 방에 하죠. 그죠? 얘는 꼼꼼하잖아요, 두 개. 제가 계속 꼼꼼하다는 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두 개가 있죠. 짝꿍이 맞다, 그죠? 나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 경험치인데, 결혼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모친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춘기 때 모친하고 별로 싸우고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엄마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반대의 사람을, 그죠? 선호할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제가 나이 되니까, 결국은 저한테 편한 사람이 뭐냐면 엄마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하고 뭡니까? 모형이 잘 맞죠, 그죠? 생각이 같아야지 뭡니까? 별로 큰 무리가 없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수돗물을 쓰더라도 뭡니까? 그죠? 화장실을 쓰거나 수돗물을 하는데도 사람마다 이게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 사소한 거에서 자꾸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결혼하면요, 그런 것까지 맞춰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서로 중간쯤 있죠, 서로가, 그죠? 휴전협정처럼 보이지 않는 뭡니까? 두 개의 룰을 만드는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처럼 이것도 뭡니까? 모형을 선택할 때 자기하고 잘 매칭이 색깔이 맞는 걸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서 이걸 좀 알아주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있죠. 요 얘기를 실제 여기 평균법에 여기 지금 단가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세요. 이동평균법은요, 계속기록법의 평균법,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총평균법은 실제재고조사법의 평균법, 이렇게 제가 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꼭 강의를 안 하면 꼭 출제가 한 번씩 돼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죠? 출제를 꼭 안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요번엔 말 안 하면 꼭 출제돼 짜증나서 뭔가 타이틀에다 이거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임선출법부터 해서 한번 해보죠. 어떤 방법이죠? 선임선출법은 네 가지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죠? 선임선출법은 먼저, 그죠? 매입한 물량이 먼저 팔린다는 거죠. 그 다음 이동평균법은요, 그때그때 뭡니까?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뭡니까? 새로운 단가를, 그죠?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복잡하고. 총평균법은요, 간편하죠. 한 방에 내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후입선출법은요, 뒤에 가장 나중에 매입한 물량이 먼저 팔린다는 과정인데, 이 안에 있죠. 특장점은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들으셔야지 알죠, 그죠?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아직 멀었죠, 그죠? 그럼 요거는 추정에 의한 방법인데요. 얘는 이마트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이마트 같으면 굉장히 물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측정해서 이마트에 물품이 한 50만 개 이상 되는 걸 아마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데는요, 유통업종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본 주제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선입선출법이다, 그죠? 후입선출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운용을 해봐야 돼.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따라 어떻게 단가를 도출할 수 있는지. 아니, 기말에 가서 재고가 여기에 있죠. 수량만 알고 여기에 단가를 모르는데 단가를 어떻게 뽑아낸다? 뽑아내는 모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뽑아내는지 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익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될 부분은 가정에 의한 있죠. 방법에 따라 결론적으로 도출된 있죠. 이 결과. 그죠? 네 가지 방법에 결과가 담고 있는 의미. 도대체 뭐냐? 요거를 결국은 이해하기, 요게 이론 문제 나오거든요. 요 이론 문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증적으로 문제를 대응해서 계산하는 걸 한 번은 해볼 줄 알아야지만 요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문제는 요렇게도 나와요. 요렇게도 나오니까 매출 총액을 얼마냐 했을 때 요렇게 나오니까 그 방법,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1번하고 10번 한번 풀고 좀 칠 건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보세요.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항목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 결정이라는 말이 단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기
109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여기 있잖아요. 107페이지에, 그죠? 그렇죠. 뭐가 될까요? 당연히 2번이 되지. 다른 거는 전부 다 단가 결정 방법이고, 선입선출법이나 이런 거는요. 얘는요,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 아니에요? 얘가 수량이고 단가는 다르잖아요.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계속기록법은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나머지는요, 단가를, 그죠?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10번 볼게요. 다음은 재고자산가액 계산 방법이다. 성격이 다른 걸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죠? 네. 요거는 뭡니까? 실사법, 계속기록법, 혼합법 세 개는요. 수량을 관리하는 거고요. 요거는요. 단가를, 그죠? 관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보면 69에 73에 있죠.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죠? 내는 이유가 회계 1급에서는 이 정도를 내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 여기 수량을 관리하는 건지 단가를 관리하는지 계략적인 구분 정도를 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아주 쉽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려면 본래 모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형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 본 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